퇴직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뺐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운용 중심이 자산 증식도 증식이지만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지고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게 죽기 전에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게 은퇴 파산 리스크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의 본질이 퇴직 이후에는 첫째도 현금 흐름, 둘째도 현금 흐름, 셋째도 현금 흐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드는 뭐를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연금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돼. 왜 매월? 그럼 600만 원이잖아. 11을 곱하니까. 그럼 어떤 거에 넣는다? 연금 저축 계좌에 넣는다. 먼저. 그래서 다 넣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더 생겼어. 매월 25만 원씩 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개인형 IRP로 간다. 딱 정리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여기 그 비즈워치 유튜브처럼 투자와 연금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연금 운용하실 때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이 많이 계신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믿는 바로는 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축적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투자를 통한 연금 자산의 증식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콘텐츠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도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와 또 물론 퇴직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해서 은퇴 설계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은퇴 전후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 운용할 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많으면 그냥 상관이 없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 뭐 저도 거기 포함이 될 텐데 은퇴 전에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과 은퇴 이후에 운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걸 통해서 뭐냐면 다른 세계로의 차원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은퇴 전에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경우에 뭐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내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엄청난 레버리지만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투자의 목적은 거의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 수익을 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하게 되면은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통해서 내 그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과 투자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근데 퇴직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그대로 있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60세, 55세 퇴직하더라도 90세까지 살면 20, 30년간의 그 물가가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당연히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 변동성 리스크도 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뺐어야 돼요. 우리가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인풋, 내가 넣는 돈을 계속 많이 늘리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제일 좋겠죠. 이상적인 건데 퇴직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수익은 내야 돼요. 그러다면 자산 증식의 과정에서 하나의 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익도 내야 되면서 자산도 증식시켜야 되면서 돈도 인출해야 되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당연히 급여나 급여 형태로 현금 흐름이 나오지만 퇴직 이후에는 현금 흐름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 중심이 자산 증식도 증식이지만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지고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게 죽기 전에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게 은퇴 파산 리스크예요. 그래서 재무 설계의 본질이 퇴직 이후에는 첫째도 현금 흐름, 둘째도 현금 흐름, 셋째도 현금 흐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는 동에는 자산 간 배분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배분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퇴직 이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인적 자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 인적 자본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퇴직 이후에는
우리가 쓰는 개념 중에 그 주된 일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미래에셋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주된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연봉도 가장 많고 지위도 가장 높아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면 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많은 분들이 한 30년, 내가 40년, 20년 직장 생활하면 그분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전문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전문가가 아니라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적 자본의 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져요.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퇴직 이후에는 인적 자본의 가치가 더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현금 흐름에서 돈을 뺏어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퇴직 이후 수입이 있다. 그러면 2,400만 원만큼을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뺏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 자산의 고갈 속도를 훨씬 늦추겠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또 이 자산을 또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소모도 덜 시키고 자산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가치가 퇴직 이후에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퇴직 이후에는 인적 자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포트폴리오로 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수익률 순서 리스크예요. 뭐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는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근데 갑돌이랑 을돌이는 둘이 계산해 보게 되면 1년 차에는 갑돌이는 플러스 10으로 시작하고 퇴직 이후에 을돌이는 마이너스 10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10년 동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냈는데 10년 동안 갑돌이와 을돌이의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 내보면 수익률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시퀀스 리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10년 동안 월급 받고 생활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퇴직 이후에는 돈을 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돌이처럼 플러스로 시작하는 사람과 을돌이처럼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되면 초기에 이 현금 흐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초창기에 수익률에 있어서 크게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더 좋은 거는 물론 수익을 많이 내면 좋지만 너무 많이 이게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은퇴 초기에 가장 무서운 게 투자도 투자지만 금융사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금융사기 날리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몰빵했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 퇴직 이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손실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퇴직 이후에 퇴직 초창기에 크게 손실을 입지 않아야지만 시퀀스 리스크로부터 내가 좀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그 수익률 순서 리스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논문에 우리 결론들을 다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나옵니다. 퇴직 후에 10년의 자산 운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노후 생활 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뭐냐면은 퇴직 후에 10년이라는 게 정기 고령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 고령기가 노인의 정의가 65세인데 65세부터 75세까지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뭐 60세 우리가 퇴직을 한다. 뭐 해도 이 시기가 이제 거의 정기 고령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리고 75세 이후로 우리 후기 고령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 고령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돈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적응의 차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퇴직 전과 퇴직 후를 연속선상에서 사고합니다. 뭐 인간관계라든가 자산운용이나. 그렇지만 퇴직 전과 퇴직 이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상담을 많이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책을 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퇴직 이후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든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인생을 막막해서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든지, 이런 좌절감 같은 것들이든가 우울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심리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그 보편적인 현재 경험이에요. 뭐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례도 주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생판 모르는 남자분들 20명 모아가지고 어떤 골방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이분들을
모셔놓고 소주 한 박스랑 막걸리 한 박스랑 뭐 안주 딱 넣으면은 한 2시간 후에 이분들을 딱 꺼내는 게 나오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큰형님부터 막내까지 딱 줄 서서 나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인간관계 이렇게 맺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특히 직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의 인간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퇴직과 동시에 한 번에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리고 남자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컴백홈. 근데 여성들은 남편이 퇴직을 하면 이제 내 할 일은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뭐 심한 표현이긴 한데 어떤 분들이 쓴 글이에요. 가족 사이에서 자기가 투명 인간 같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세요.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재조정도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리스크라는 이런 재무적인 차원, 그 다음에 그 정기고령기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심리적인 새로운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의 10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퇴직 이후 10년이 노후생활 전반을 결정한다라는 이걸 가지고 10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0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그게 은퇴 파산 리스크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돈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해결할 책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자산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물가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도 대비해 주면서 죽을 때까지 주는 상품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론 이제 60세 넘어서 받으시지만 국민연금이 60세 이후에 그 은퇴 파산 리스크를 막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면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현금으로 마르게 하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게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자산은 없어요.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이 있죠. 이건 근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상품인 거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드는 뭐를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연금이라는 겁니다. 연금 제도는 그 경제 3주체라고 그러거든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국가, 기업, 개인 이게 경제 3주체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국민연금이고 기업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연금저축계좌, 사적연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운영 잘 하셔야 되겠죠.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1년 평균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뭐 3개월 평균이지만 그냥 1년 평균 연봉에 한 달치가 매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퇴직금은 그것도 뭐냐면 세후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세전 연봉에서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퇴직할 때까지. 이거만 운용 잘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금은 운용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뭐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고 그냥 안전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야 됩니다. 연금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연금저축계좌예요. 연금저축계좌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이제 이런 유튜브에 나갈 기회가 있거나 방송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좀 제가 많이 보급하고 있는 숫자 4개가 있습니다. 3, 6, 9, 18. 다시 한번요. 3, 6, 9, 18. 이 숫자 4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연금저축계좌를 세제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얼마에 불입할 것이냐에 대한 공식이에요. 369, 369 게임 아시죠? 이 게임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9에서 시작합니다. 왜? 세액 공제 한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장 생활하시면 연말정산 하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내가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내가 세액 공제 한도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인 경우에는 900만 원이니까 뭐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로 곱할 것이고요. 900만 원 다 넣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5,500만 원 이하시면 15.6%가 15%가 좀 넘습니다. 그 금액만큼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10%, 13%를 따고 시작하는 거예요.
확정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산을 매년 13%씩 불려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가 그런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건 매년 내가 따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900만 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두 번째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받는 사적연금엔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고 개인형 IRP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만 원 다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거에 넣어야 될까? 개인형 IRP에 넣어야 될까?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야 될까? 9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 300만 원은 개인형 IRP. 내가 불입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안 돼. 왜 매월? 그럼 600만 원이잖아. 11을 곱하니까. 그럼 어떤 거에 넣는다? 연금저축계좌에 넣는다. 먼저. 그리고 다 넣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더 생겼어. 매월 25만 원씩 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개인형 IRP로 간다. 딱 정리되시죠? 그리고 나서 뒤에 18은 뭐냐?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900만 원인데 여러분들께서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1,800만 원을 다 넣으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 받고 900만 원은 딱 남아요. 그럼 900만 원 넣으면 내가 뭐하러 넣어 이거를?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해외 ETF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펀드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펀드나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저축계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5.5에서 4.5만 세금 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월지급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걸 또 재투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또 이 9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느냐? 이 900만 원은 그러면 369 중에 3 개인형 IRP에 갈까? 6 연금저축계좌에 갈까? 다시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로 갑니다. 왜? 개인형 IRP는 55세 전에는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는 급전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이 돼요. 개인형 IRP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번씩 내 돈의 한 달치 급여를 저축하시고 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해서 이걸 하시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돈이 또 생긴다. 그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ISA 계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은 퇴직한 이후에 건보료의 합산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합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산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여러분들 100만 원의 이자가 있어요. 합산합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합산 안 하고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도 논란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하지 않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랑 연금저축계좌는 달라요. 국민연금은 세전 소득에서 내가 내는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뭐죠? 내가 세금을 다 지불하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사업소득세를 다 낸 다음에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입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또 이거를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과세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A 계좌로 넘어오게 되면 ISA 계좌는 현재는 매년 2천만 원씩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5년까지 불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까지 불입하면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 기간 조건이에요. ISA 계좌는 3년 이상 넣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한테 내가 세제 혜택을 줄 거야. 근데 내가 1억까지 넣을 수 있죠. 2천만 원씩. 근데 세제 혜택을 받는 거는 3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3년 이상이 됐을 때 만약에 두 가지 방법으로 ISA 계좌 이용할 수 있는데 ISA 계좌 3년에 한 번씩 3천만 원을 만드셔서 이거를 넘기는 거예요. 뭐 더 많이 하셔도 돼요. 3천만 원씩 연금저축계좌로 넘기면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그거를 세액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를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되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ISA 계좌로 계속 운용을 할 거야. 운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은 퇴직연금. 어차피 국민연금 알아서 빼가니까.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 36918. 그 다음에 ISA 계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퇴직 이후에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액공제 넘어간 돈을 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SA 계좌는 원금은 3년이 되지 않아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2,000, 6천만 원 넣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ISA 계좌에서 해지하지 않아도 내가 낸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가연금입니다. 자가연금. 셀프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해 나가시는 방식을 취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 이후에 현금 흐름을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인출 전략을 고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퇴직하고 오거든요. 후배들도 좀 오고 선배님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얼마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지 한번 계산 좀 해보라고 퇴직 이후에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얼마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얼마씩 써야 돼. 야 얼마 있어야 돼. 300원 써야 되냐? 500원 써야 되냐? 그런 거는 그냥 통계일 뿐이에요.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곳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노후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거의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이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두 번째, 퇴직하고 있으면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건보료 다 나옵니다. 그럼 건보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건보료랑 세금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계좌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건보료 다 도망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도 다 도망갑니다. 그냥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출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일찍 꾸준히 10년 이상 또 나눠서 받으면 세금도 30% 이상 깎아줘요.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매년 1,500만 원 이하로만 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1,500만 원 이하로 내면 연금소득세 내고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따시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그 필요 경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를 최대한 넣어서 이 자산들을 좀 인출하는 거. 이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까지 인출해 이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규정을 지켜야만 되니까.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는 게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예요. 내 인적 자본을 포함한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기서 내가 얼마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뭐 요즘처럼 막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폭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산이 전부 다 주식에만 묶여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들 현금도 하나의 보유 종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금을 왜 보유해야 되냐?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식 자산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더라도 내가 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합의된 공식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보통 과거 역사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년치 생활비 정도를 현금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게. 그래도 최소한 뭐 2, 3년치는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권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게 또 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돈이 있으면 이 폭락했을 때도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의 성과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자산 배분, 종목 선택, 마켓 타이밍 이 세 가지 중에 이 자산 배분으로 투자 성과를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즉 90% 이상의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자산 배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고 어차피 많은 분들이 뭐 개별 종목 잘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뭐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뭐 채권 대신에 예금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율이 5대5나 6대4 비율이거든요. 6대4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600만 원 주식, 40만 원 채권이죠. 예금이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리밸런싱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인출하는 겁니다. 매년 6대4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년 맞춰놓고 거기서 내가 5%든 3%든 기계적으로 인출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상당히 또 효과적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현금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쿠션 예비비를 확보해 놓으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면서
자산 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해놓고 일정량을 인출하는 거죠. 캐시플로우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인출해 나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통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용자금에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나가는 방안, 세 번째는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해놓고 거기서 일정률을 인출하는 방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인출 전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재무 설계는 반드시 인생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 저도 아직 그걸 잘 못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자기 주거지 어디에 살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반영이 돼야 돼요, 거기에. 그래야 돼야만 거기에 그에 따라서 내 필요한 돈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많으면 되죠. 아주 많으면 되죠. 그렇지만 대다수분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은퇴 재무 설계에는 우리가 돈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족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자녀를 내가 얼만큼 지원할 건지.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수까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한테 안 물려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식한테 도와줬다가 뭐 자식이 뭐 심한 말로 배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금융계획 없이 이루어지냐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 그 현재 지금의 문제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중시적이고 미래는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낮춰봐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의 나를 타인처럼 취급한다고 얘기해요. 나와 미래의 나를 일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실험도 있거든요. 내 얼굴을 찍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30년 뒤에 늙은 얼굴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늙은 얼굴을 보여주고 저축을 얼마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축액이 늘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와 현재 나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녀 교육이라든가 내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노후는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을 잘 취하지 않죠.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래의 금융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결론을 내린 거죠. 또 경제학자들이 자율권에 맡기는 게 좋을까? 알아서 네가 노후 준비 저축을 잘해라고 맡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강제로 저축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었을까? 이거는 딱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강제 저축이에요. 행동 재무학에서는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라가 금융 설계, 금융을 통한 노후 존배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현대에는. 그게 뭐죠? 자기 결박 기능 상품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입하고 계신 다 세제 혜택 상품들이에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거예요. 퇴직하기 전까지 못 빼거든요, 제가.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 중간에 빼면 페널티가 너무 커요. 이렇게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금 백만장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럼 뭐 엄청난 펀드를 가입하고 엄청난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TDF 같은 겁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든가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죠? 그냥 꾸준히 중간에 해지하면 우리나라보다 페널티가 훨씬 커요, 미국은.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S&P 500 같은 그 시장 인덱스가 올리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한 8에서 12%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8%면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8%는 9년에 한 번씩 내 돈을 2배로 불려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년간 넣으시면 세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한 번에 2배가 되겠죠. 2배, 4배, 8배가 되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세 사이클이 돌면. 근데 우리가 연금은 적립식이기 때문에 이 수익은 안 나겠지만 매년 들어가니까 돈이, 여러분들 8%는 강력한 수익률입니다. 이게 시장 수익률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좀 금융 계획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유튜브 중에 파이어라는 거랑 이제 누룽지라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퇴직하신 분들만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그 파고다 공원이나 뭐 도산공원 이런 데 가서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터뷰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전 왜 그걸 제가 자주 보냐면 지식은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삶은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시점이 다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엑기스가 되겠죠. 그들한테 들어라.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인터뷰한 거 딱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다 연금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거 1번 내가 연금 많이 낼 걸. 두 번째 그분들 얘기하는 건강. 세 번째 의미 있는 일.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파이어족은 본인의 가치관이고 그게 맞으신 분들은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은 나이가 들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족 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뭐 이래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파이어족은 저는 뭐 찬성이지만 굳이 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죠. 그렇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삶에서 주는 어떤 지혜와 경험에 기반한 조언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파이어 해라. 저는 이미 그 파이어가 아니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전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저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할 생각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돈을 떠나서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인생을 사신 분들의 지혜로운 조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단순한 게 있거든요. 저보다 나은 사람 말을 듣자 웬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파이어에 관한 문제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적 관점이에요. 인적 자본의 가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은행 예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세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8억 원 정도의 자산과 똑같아요. 예금에 넣는 거나. 왜? 은행 금리, 은행 이자가 3% 따지면 8억에 3% 이자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200만 원씩 받아간다 그러면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인적 자본 플러스 내가 그다음에 연금 계좌라든가 퇴직연금에 있는 연금에서 플러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 거죠. 자산 배분해 놓고 인출하는 방법.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법을 하든 아니면 배당이나 요즘 이제 배당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에서도 월세 받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융에서 월세 받는 것은 이 변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자산을 나누는 배당, 뭐 채권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총 다 합한 현금흐름 포트폴리오로서의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배당 하나만 갖고 돼 이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럴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인적 자본을 포함한 이 현금흐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험을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한번 50대가 넘으셨다 그러면 한번 주말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대략이라도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감을 잡으시면 내가 뭘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오래 해왔고 저는 30대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유했던 연금을 다 해지했었어요. 아까웠죠. 그래서 저는 내가 다시 좀 이렇게 형편이 나아져서 연금을 넣게 되면 나 연금은 정말 열심히 넣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저는 기자 생활 그만두고 이제 미래에셋 그룹에 와서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 20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 제일 열심히 한 게 전 연금입니다. 연금을 거의 다 저는 주식 자산 위주로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매월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니까 제 연금에 있는 뭐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을 캐시플로우로 나오는 배당, 성장 ETF 같은 것들로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어리시면 저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가져서 어차피 적립식으로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다 해지가 되거든요. 그냥 뭐 적립식 하다 보면 오르나 내리나 그냥 내가 어제 평균하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 그러면서도 그 현금 흐름이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배당 성장 개념이 강한 자산들을 좀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죠. 이건 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을 때와 수입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제일 원칙은 할 수만 있으면 퇴직 전에 다 상환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일정 정도는 갚고 일정 정도는 좀 남겨놨다가 갚으면서 자산 운용하다가 돈을 더 벌면서 갚아 나가야 되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서울 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정말 1급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출 아예 많이 받아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생활비를 쓰고 나 죽은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의 개념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1번은 무조건 퇴직 전에 부채는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부채에 대한 상환 계획은 반드시 갖고 나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특히 레버리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특히 뭐 연금과 같은 자산에서는 뭐 레버리지 ETF는 살 수도 없거든요, 원래. 연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적합한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적합한 자산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자산을 해야 되지, 단기간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자체는 연금 운용이라는 본성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하시겠다면 이거는 뭐 하시면 해야죠. 저는 제 의견보다는 벤자민 그레이엄, 그 현대 증권 분석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가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투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해야 된다. 대신 단 투자용 계좌와 투기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것은 투기용 계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을 더 넣지 마라.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해라. 그래서 연금 자산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실 분들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서 거기서 그냥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에 무엇이 반영돼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 얘기보다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존 보글의 투자 철학과 사상을 따라서 인덱스 펀드로 소위 말해서 경제적 안정감을 얻으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보글헤드라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모여있는, 영리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모여있는 아마 세계 최대 투자 커뮤니티일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최근에 확인하지 못했는데 뭐 한 70만 명이 넘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보글헤드의 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분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3권의 책을 집필하셨어요, 투자에 관해서. 근데 그 2권이 국내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분의 주장은 간단해요. 그분은 3펀드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두 번째 뭐냐면 미국의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 세 번째 미국 채권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이분은 딱 평생 이 3개 펀드만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40년 넘게 부자가 되셨겠죠. 3펀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으로 이분이 정립을 하신 건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될 때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 다 개인 투자자고, 또 이게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 배분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개별 종목 투자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첫째, 당신의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쓸 거냐, 1년 뒤에 쓸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이내에 쓸 돈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특히 뭐 아파트 중도금을 낸다든가 2년 뒤에 우리 아이 학자금을 쓴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아이가 어려서 10년 뒤에 학자금 쓸 거다, 그러면 예금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죠. 세 번째, 당신의 위험 감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추천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슬리핑 테스트입니다. 슬리핑 테스트가 뭐냐면 수면 테스트.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갖고 잠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나의 재정적 형편은 얼마나 좋냐?라는 거고, 2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언제? 이것도 정답은 없는데 대략 1년 정도를 권합니다. 그럼 1년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생일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아니면 부부간에 결혼 기념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미국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 날짜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날을 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냅두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폭락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해놓은 자산 배분의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경우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보글은 두 번째 방법을 썼어요. 그냥 웬만하면 냅두고 그냥 사서 보유하고. 존 보글의 신조 인생 철학이 뭐냐면 영어로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항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놓으시고 계속 사기만 하시고 큰 이벤트가 있을 땐 이분은 이렇게 그때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은퇴를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로버트 머튼 교수나 윌리엄 샤프 교수님 이런 교수 같은 분들이 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은퇴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어떻게 인출해 이런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경험칙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서 제가 뽑아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게 금액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조세 효율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강제 저축 효과가 있는 자기 결박 기능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과 같은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해라. 세 번째, 강제 저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되게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래서 퇴직연금이 법정 퇴직금 제도예요. 미국은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거냐면 401k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불입하면 회사에서 매칭을 해줘요. 내가 뭐 10만 원을 매월 넣을 거면 회사에서 10만 원을 매칭해줘서 그 상품을 누가 골라주느냐? 회사에서 고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상품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버립니다. 그냥 상품 지정한 상품으로. 근데 이 상품은 대다수가 TDF를 선택을 합니다. 왜? 변동성이 가장 낮고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럼 수익률이 나빠졌어. 회사가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냐? 행동경제학자가 낸 아이디어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저축하게 만든. 그래서 이걸 해지하면 페널티가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은 소득이 비례할 때마다 같이 늘려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이 1년에 5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내 500만 원은 다 아니어도 500만 원의 절반이 250만 원은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소득이 비례할 때마다 일정액을 같이 저축액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강제저축이랑. 이거에 딱 맞는 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잖아요. 그걸 강제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셔서 운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의 경쟁력을 많이 키우시면 좋죠. 그래서 퇴직 시점을 한 2, 3년만 늦춰도 미국에서 나온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2, 3년만 늦춰도 은퇴 파산 리스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경쟁력을 가져서 일자리에 좀 오래 머무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에 대한 얘기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 퇴직 이후의 삶은 퇴직 전의 삶과는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명령하는 거죠. 너도 좀 성찰해 라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의 눈으로 퇴직 후의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가 이 일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류가 오랜 동안 노후 준비 시스템은 뭐였냐면 효도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어요. 자녀 효도에 소위 말해서 노후를 의지하는 시스템을 인류는 굉장히 더 오랜 기간 해왔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훌륭한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자녀의 효도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효도 시스템을 대체하는 제도를 인류는 고안해낸 겁니다. 그게 연금제도예요. 그리고 연금제도 뭐 국민연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만 여전히 인류는 그거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노후 준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세 번째, 뭐 유튜브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 보거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도 막 다이나믹하게 사시고 일도 하고 막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나오겠어요, 그분들이? 드무니까 나오는 거예요, 드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심심하게 삽니다. 심심하게 살면서 소소한 곳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삶이 맞는 거예요. 거창한 어떤 재미를 찾는데 저는 퇴직 이후에는 그거를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그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심심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디폴트 옵션 표준이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돈을 써서 재미난 일들을 하시기보다는 돈이 없어도 심심하게 살고 그러면서 내가 불행감을 느끼지 않고 소소한 일상에 아주 작고 사소한 행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놀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돈을 써서 노는 거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심심하게 사는 법을 저도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